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미리 사들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 국토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는데 하루 만에 LH 직원이 사들인 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면 끝은 어디일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 직후 국토교통부와 LH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지역에서 사들인 땅이 4곳 더 발견됐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곳은 모두 시흥 지역 땅들이었는데 새로 찾아낸 4곳은 모두 광명 지역입니다. 정부는 LH 직원 13명이 시흥 10곳, 광명 4곳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1명은 광명과 시흥에 각각 한 곳씩 땅 2곳을 구입했습니다. 직원들 중 3명은 LH의 같은 사업본부에서 나란히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땅 한 곳은 LH 직원 4명이 돈을 모아 함께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곳은 LH 직원 2명이 다른 2명과 함께 돈을 모아 사들였습니다. 직원들끼리 아름아름 일종의 개처럼 함께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공동 소유자는 10명인데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는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의 땅 소유자 6,600명과 LH 직원 10,000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H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실명 투자한 것만 찾았을 뿐 차명 투자는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확대될 경우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구입한 차명 투자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도 오늘 시청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공사 직원들은 이름을 숨기지도 않았고 마치 부동산 계모임 하듯 여러 명이 땅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그만큼 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국토부나 LH처럼 땅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종사자는 아예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수상한 부동산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LH 직원이 LH가 분양하는 전국의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번 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됐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지인이나 직무 관련자들에게 투자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 파면됐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예정 지역에 땅을 사들이는 게 흔한 일이었을까? 이번 광명, 시흥, 신도시에 투자한 LH 직원들을 보면 혼자서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끼리 아름아름 모여서 함께 투자했습니다. 국토부 당국자는 만약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차명으로 투자했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투자한 걸 보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LH가 어쨌든 개발을 하고 시행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 거기서 어쩌면 신도시로 개발될지도 모르는 땅을 대놓고 자기 그 이름 걸고 샀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도덕 불감증이다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에 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니면 땅을 못 사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간 기업인 증권사도 임직원이 주식을 살 때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건설업체 임직원들까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100억 원대 땅을 사기 위해서 LH 직원들은 이 중 58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은 북시흥 농협 딱 한 군데였습니다. 그냥 공교로 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의심해야 하는 건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대거 매입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의 땅입니다.
갓 자라난 초소형 나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세워도 수백 그루입니다. 사람 손 한 뼘 크기에 불과한 이 나무들은 이곳에 3기 신도시 건설이 발표된 직후 무더기로 심겨졌습니다. 4일, 5일 됐을 거예요. 한 달 전부터 막 공사 시작하더라고. 계속 깎고 막 가지고 막 하던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건물 짓는다길래 말 돌리고 가던데 그냥. 이 땅의 공동주인 7명 중 5명은 현직 LH 직원. 신도시 업무를 관할하는 경기지역본부 직원들은 물론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모두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다른 LH 직원들이 매입한 9개 필지 역시 대출기관은 북시흥농협이었습니다. 소속 부서도 사는 곳도 제각각인 직원들이 모두 한 곳의 금융기관을 대출 창구로 택한 겁니다. 북시흥농협은 대출인들이 모두 LH 직원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직증명서를 받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희 주자금에 있는 거는 정황은 파악을 했는데 농협이 제일 가까우니까 그랬겠죠. 농사를 지을 리 없는 LH 소속 직원들이 대규모로 농지를 구입하고 많게는 한 명당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한 상황. 그런데도 농협 측은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건수면 또 예를 들면 이게 수십 건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LH 직원이 투기를 하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참여연대와 민변 측은 한 곳의 농협에 대출이 집중된 것이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부자들이 한 분을 중심으로 그 은행을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번 일을 봐주면 쉽게 업무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대출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토부 장관에 이어서 총리, 급기야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대상으로 땅을 다루는 모든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라는 겁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 시흥의 LH 투기 의혹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광명 시흥 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3기 신도시 6곳에서 국토부나 LH, 그 산하기관 종사자들과 가족들까지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매입했는지, 토지 거래에 위법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겁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에 조사를 맡긴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선 1차 조사를 신속하게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철저한 조사로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토지 거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내일 정세균 총리가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LH 사장으로서 책임론이 불거진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추진되겠지만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 광명 시흥 지역에 미리 땅을 사둔 게 LH 직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시흥시 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20대 딸의 명의로 이 지역에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어 올린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부지입니다. 허허벌판 외진 곳인데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 29살 배모 씨,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모 시의원의 딸입니다. 매매 자료 등을 확인해 보면 배 씨는 2018년 9월 6일 임야로 돼 있던 땅을 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배 씨는 6개월 뒤 이 땅 위에 30여 제곱미터짜리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짓자
당초 임야였던 용도는 건물과 도로로 분할됐습니다. 단순히 임야 용도의 땅일 때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간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800만 원 이상. 달리는 사람들은 뭐 더 달라고도 해요. 근데 그까지는 아니고 한 건물이 있으면 800~900은 받아요. 도시계획 관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머지않아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자녀 명의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노후 대책으로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강조했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검찰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치를 할 건지 묻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수현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뒤 첫 공개 행보입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연이틀 언론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을 맹비난한 윤 총장은 내 밑에서 검사들 다 빼도 좋으니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패가 판을 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어제 언론 인터뷰에선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막상 임기 전 사퇴 가능성을 묻자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계 진출 가능성에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은 대구고검과 지검 소속의 검사, 수사관들과 약 3시간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채 소송만 하는 건 검찰 폐지나 다름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참석자들 역시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한 뒤에야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궁금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 검수완박이 정치권 주로 여당 의원들이 사용한 표현이라면 부패 완판은 윤 총장이 오늘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당을 향한 공개적인 응수라고 봐야 할 겁니다. 특정 언론을 선택한 인터뷰 그리고 이어진 공개 행보, 정세균 총리는 윤 총장이 정치인이지 공직자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이어 오늘은 중앙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40분간 전화 인터뷰를 했다며 윤 총장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대검찰청은 법조 기자단 간사를 통해 총장은 전화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다. 총장은 보도를 보고 불쾌했다고 전했다가 30여 분 만에 기자의 질문에 답했지만 인터뷰는 아니었다. 불쾌한 건 아니었다고 서둘러 정정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연이틀 신문 일면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격한 비난을 쏟아내자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중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해도 될 걸 정치인처럼 말해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겁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윤 총장의 반발에 정면 대응을 자제해온 민주당도 윤 총장의 거듭된 언론 인터뷰 행보와 거친 표현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언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발언은
정치 행위도 문제될 것도 없다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특히 우리나라 수사체계, 사법체계의根幹을 이루는 문제의 훼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윤 총장이 반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차분히 진행하겠다면서도 법안 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또다시 재개된 현직 검찰총장의 강경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검찰 담당하는 박영회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윤 총장이요. 어제 오늘 여권을 향해서 꺼릴 게 없다는 듯이 할 말을 다 했어요. 네,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연휴가 끝나고 처음 출근하는 날에 맞춰서 특정 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원래 오늘까지 일선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나기도 전에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를 선언한 겁니다. 발언 수위도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헌법 위반, 졸속 입법이다. 검찰총장이 쓸 법한 절제된 언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쓰는 논평처럼 거칠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1년 내내 추미애 전 장관하고 격렬하게 충돌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을 다른 부서에 배당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과 방어가 좀 오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윤 총장이 문제 삼고 나선 중대범죄수사청법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권은 법안을 준비만 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여권과 부딪혔고 여권은 굳이 윤 총장의 주목도를 높여줄 필요가 없다. 대응을 피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의 공세에 주로 방어적인 입장이었던 윤 총장이 이번에는 선도적으로 공세로 좀 전환을 한 모양새입니다. 자, 윤 총장 이제 임기가 7월까지란 말이죠. 네. 이제 관심은 그럼 임기 내에 직을 걸어서 사퇴를 할 것이냐, 그런 다음에 정치권으로 갈 것이냐 이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발언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발언이 조금 전 말씀하신 직을 걸겠다 그 발언인데요. 네. 물론 검찰총장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막아내겠다 이게 너무 절실해서 나온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임기를 마치지 않고 정치권으로 가기 위해 포석을 깔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윤 총장은 오늘 정치권 입문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살짝 웃으면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정계 진출 가능성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권 일각에선 윤 총장을 차기 야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임기를 무난히 채우는 것보다는 정부 여당과 맞서다가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이 더 극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엿새째인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례가 2건 발생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50대와 60대 남성이었는데 방역당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남성 환자가 어제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11시간쯤 지나 메스꺼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됐지만 오늘 아침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오전 7시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많아요. 뇌졸중, 심장질환, 파킨슨, 치매, 당뇨까지. 경기도 평택의 요양병원에서도 지난달 27일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이 접종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33시간 뒤 고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인 이 남성은 잠시 호전됐던 상태가 다시 악화돼 오늘 오전 10시쯤 숨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상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하다가 3월 2일 날 평택에 있는 병원으로. 이 남성도 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접종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서 접종받은 사람들의 이상 반응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반의 그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8만 7천여 건을 넘어서면서 이상 반응 신고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종 후 2시간 이내에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 3건 보고됐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증상은 비슷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가벼운 증상도 48건 신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백신을 접종 중인 다른 나라에서도 사망자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원인이라고 확인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계속 접종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기자입니다. 이미 1,50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은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205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197명이 숨졌습니다. 접종자 100만 명당 아스트라제네카 29명, 화이자 23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이미 수백만 명이 백신을 맞은 국가에서도 사망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으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가 되었지만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방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는 마시고 접종 전, 후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접종을 순서대로 받아주시기를.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2건의 사망 사례가 요양병원의 평상시 사망률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백신과 섣불리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굉장히 심각하신 분들이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망도 다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예방접종센터 4곳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요양병원에 이어 재활시설에서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네, 어제 보도해드렸던 백신 새치기 접종을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데도 접종을 받은 사람이 4명 더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부정 접종자만 지금까지 10명에 달하는데 이 중엔 재단 관계자의 남편인 다른 병원 의사 그리고 기업체 대표도 있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이 제출한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은 172명. 이 가운데 170명이 1차 접종을 끝냈는데 현재까지 10명이 부정 접종자로 파악됐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동생 부인을 비롯해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사회이사 5명, 사회이사의 남편 2명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특히 이들 남편 2명은 다른 병원의 의사와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사회이사들이 접종을 하면서 남편까지 데리고 왔던 겁니다. 병원 측은 사회이사들의 남편도 아내가 회의를 할 때마다 같이 오기 때문에 명단에 넣었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남자분들이 법인에 자금을 함부로 유용했는지 그런 걸 한 번씩 보고 가요. 부부니까. 원래 사회에서 등재된 사람만 맞아야 되는데 같이 오니까. 병원 직원도 환자도 아닌 접종자도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고용 예정인 사람을 미리 접종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우리 병원하고 가까운 사람은 아닌데 간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맞힌 사람이 있대요. 앞으로 간병사를 받으려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새치기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하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동두천시는 부정접종이 벌어진 요양병원과 체결한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백신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형사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또 10명의 부정접종자는 2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병원에서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주로 개인 방송이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혹은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보를 흔히 가짜 뉴스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MBC는 이 뉴스라는 표현이 오히려 거짓 정보의 가치를 더해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가짜 정보, 허위 정보라고 고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된 가짜 정보의 유포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경우 사법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올라온 접종 거부 시 긴급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 제목 위에 실제 언론사의 이름까지 버젓이 달려있지만 뉴스를 가장한 허위 정보입니다. 누군가가 백신 접종을 방해할 분명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겁니다. SNS에는 백신을 맞고 경련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글이 떠돌고 DNA가 변형돼 뇌를 조종당한다는 허위 정보도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 백신과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가 올라오면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보 게시판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 사례를 제보받고 경찰은 전담 요원을 배치해 SNS 등에 떠도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허위 정보 유포자는 수사 의뢰 등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주중 검사 건수가 반영된 오늘 확진자 수는 444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 동두천시의 외국인 확진자 수는 96명으로 늘어났고 지난 주말 이동량도 수도권 9.4%, 비수도권은 15.9% 증가했습니다. 이는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의 이동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선 오늘도 군 경이 쏜 총에 맞아서 최소 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하고 있는 이 군부 쿠데타 세력은 과거 로힝야 학살을 저지른 주범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총칼 뒤에 거대한 재벌 기업까지 만들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우 14살, 머리에 총을 맞은 소녀는 결국 숨졌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시민을 군인들이 질질 끌고 갑니다. 18명이 숨진 피해 일요일 이후 사흘 만에 또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작해야 나무 방패를 들고 돌멩이와 물풍선을 던지는 시위대를 향해 부장한 군인과 경찰은 조준 사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자비한 폭력 진압의 책임자는 민 아웅 플라잉 군부 최고사령관. 지난 2017년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 사건의 주범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당시 학살에 투입된 33 경보병 사단은 이번에도 폭력 진압에 앞장섰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인 훌라잉은 2011년 최고사령관의 자리에 오른 뒤 대통령직까지 노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고문 측이 압승하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베라루스နိုင်ငံကိုရောက်နေတဲ့နေရာဆက်ခွာသွားတဲ့သူကိုလည်းနိုင်ငံသဘောတူညီချက်များနဲ့အညီကျွန်တော်တို့ရဲ့ရည်တည်ချက်အတိုင်းဆက်လက်ဆောင်ရွက်သွားမှာဖြစ်ပါတယ်. 민주정권 수립을 5년 만에 뒤집어버린 군부. 그 배경엔 독재 정권 60년간 축제해온 막대한 재력이 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된 미얀마 경제지주사는 군부의 소유로 광업과 맥주, 담배, 의류, 금융, 통신 등 사실상 미얀마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이 재벌 기업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큰 기업이 2개가 있어요. 묘하게 운영이 되고 군부 지도부에다 들어가더라고요. 손이 안 간 데가 거의 없어요. 건물들은 엄청 많이 갖고 있고요. 훌라잉의 자녀들도 의료기기 업체와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사 등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를 움직이려면
군부와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을 제재해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한국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그것도 윤리교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성추행을 당한 건 자신이라면서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스승이었던 교수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교수를 데려다 주는 길,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교수는 A씨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진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었고요. 자기가 힘 있는 교수라고 해서 남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수는 일단 사과했습니다. 다른 후가 없지? 토하는 거 말고는. 그렇지? 알았어. 내 잘렸어.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노골적인 요구와 함께 추행은 4차례나 반복됐습니다. 근데 마스크 쓰고 우리 뽀뽀했나? 더 하면 안 되나? 곤란해가지고 진짜. 한 번 더 쳐보면 안 돼? 이틀 뒤 교수는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사제관계는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뭔가 더 다른 행위를 더 할 것 같기도 하고 더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제 인생을 그냥 다 바꿔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쳐놓은 거죠, 제 인생을. 성추행 가해자는 지방의 한 교대에서 윤리교육과에 재직 중인 교수, 관련 학술단체에서 부회장과 운영이사 등 간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A씨로선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학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평판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함부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거나 했을 때 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오히려 매도시켜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 검찰에 고소했지만 교수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에서 피해자분은 어디든지 그렇겠죠. 우리가 하여튼 진짜 정말 그만해서 이제. 교수의 변호인은 사과 문자도 성추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후배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다 말이 과해져 사과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을 당한 건 오히려 교수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뭐 몸을 팔아서 뭐 학계에 남아있으려는 그런 사람처럼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게 억울함이 풀리려나?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요즘 같은 때 한 경찰 간부가 식당에서 회식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른 손님과 주먹질이 오가는 몸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제주시의 한 음식점. 남성 2명이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음식점 밖으로 나옵니다. 바닥을 뒹굴며 거친 몸싸움을 벌이다 급기야 서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몸싸움이 심해지면서 두 사람을 말리는 일행까지 밀어뜨렸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싸움은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밖에 안에서 그냥 말다툼 하시다가 같이 오신 분이 계속 말렸는데 계속 싸우시더라고요. 싸움을 벌인 남성 가운데 한 명은 현직 경찰 간부인 39살 A 경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벌인 겁니다. 그런데 A 경정의 회식 자리엔 부서원 5명이 참석했고 이른바 3차까지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 경정은 새로 발령받은 뒤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회식을 하게 됐고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나머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방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자, 정말 끊이질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교사가 3살 배기 아이들한테 신체적인 학대를 한 것은 물론이고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식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정인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 3살 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방 가운데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던 교사, 갑자기 한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더니 잠시 뒤 또 다른 아이를 자신의 뒤로 끌어옮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사에게 밀려 넘어졌고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눈 주위가 1.5cm가량 찢어졌습니다. 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춤을 추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부모는 평소 아이의 행동과 전혀 달랐던 교사의 해명이 의심스러워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친 줄은 몰랐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미 뒤돌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춤췄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아이들을 보지 않았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아이들 손목을 잡아채 끌어당기거나 인형을 던지고 이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3살 아이들에게 10분 남짓의 시간을 준 뒤 다 먹기도 전에 식판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엄마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뭐 주세요. 뭐 먹고 싶어. 이게 기본이었고. 학대 행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퇴사했고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퇴원했습니다. CCTV 확인을 통해 2달간 100여 건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때는 울산에서 아동학대 소식이 잇따라 터져나왔을 때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반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해당 교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장은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죄송하다는 뜻을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5명을 상대로 한 학대 의심 정황 100여 건을 파악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인천의 한 보건소는 보건소장의 방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 담당에 이상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7급 이하 정규직 여성, 나이는 45세 미만. 이 조건을 두고 보건소 측은 차별이 아니라 청소에서 빼준 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해석합니다. 임혜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보건소에 이상한 공지가 떴습니다. 제목은 소장님 방청소 담당자 기준. 보건소 내 7급 이하의 정규직 여성, 올해 기준 45세 미만 77년생 이하 여성만 소장실을 청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전에 듣기로는 남자 직원이 하면은 깔끔하지가 않고.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회의 테이블 얼룩 제거, 서류나 필기류는 그대로 둘 것, 출근 즉시 주전자 물 채우기, 사탕 바구니 정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전자 채우기는 소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 인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본인이 계속해야 한다는 엄포도 놓았습니다. 보통은 저녁에 소장님 퇴근하시고 나서 남아서 청소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일찍 나와서. 소장이 출퇴근하기 전에 청소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까지 해야 했습니다. 소장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건 모두 여직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오래전부터 여직원들이 청소를 도맡아 했으며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이 다니시잖아요. 기관장이 우리 때가 이제 다니시고 그런 상황이 저희로 좀 불편하거든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보건소의 7급 이하 45살 미만 여직원은 모두 41명. 나이를 정한 건 일종의 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팀장님들은 본인들이 이제 육급이 되기 전까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 일단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45세 이상이라도 이런 또 나름대로 이제 배려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직급이나 나이로 배려받았다면. 보건소장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컵이 타오라 소리도 안 하고 사실 컵도 안 씻고 그대로 써요. 일부러 뭐 중얼중얼 시키는 것도 없고. 보건소 측은 구청에서 청소 전담 인력을 배치해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계속 청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남자 직원도 청소를 하게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건소 측은 MBC에 이 문제를 제보한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혜련입니다.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미 학교에 갈 나이였고 작년 한 해 단 하루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학교도 경찰도 학대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운남동의 한 다세대 주택. 어제 저녁 9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3층에 사는 20대 부모였습니다. 아이가 숨을 안 쉰다. 새벽에 아이가 변기에 이마를 부딪힌 후에 지금 보니까 호흡이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8살 여자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마와 다리 등 몸 곳곳에 심한 멍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 단 하루도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딸 아이랑 아들 있는 부부 혹시 보셨나요? 오명관을? 아니요. 거기에 이제 아이 사는 것도 모르신 거예요? 학교에는 아이가 암에 걸려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격 수업은 계속 참여를 한 거예요. 등교 수업할 때에는 가족동만 체험학습하고 가정학습을 계속 냈던 거예요. 숨진 아이의 1살 많은 오빠 역시 폐질환이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이틀만 학교에 갔습니다. 남매 모두 등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선 단 한 번도 확인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집에 없다며 방문을 거절했기 때문이란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언제 가도 될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날은 집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병원 가는 날이 안 되고. 경찰 조사에서 27살 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들어 옷걸이로 때리거나 밥을 안 준 적이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8살 친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 부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이 갑자기 이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을 받겠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임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이 부회장의 통신 기록 등 증거를 확인한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됐던 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 간의 문자 메시지 외에도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를 개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수사팀이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여론에 맞설 경우 역풍을 감수해야 하는 게 부담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론의 비판에 취약할 만한 개인 차원의 불법 혐의를 수사심의위에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다른 재벌 2세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불법 프로포폴 투약 증거가 있다며 이 부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남자친구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수사심의위를 요청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던 이 부회장이 사생활 관련 불법 의혹에도 여론의 심판을 구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입양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심리분석관은 학대를 부인하는 장 씨의 대답이 모두 거짓으로 분석됐고 사이코패스 성향도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인이의 양엄마 장 씨를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시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커집니다. 세 번째 열린 재판에도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통만 받다가 갔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요. 법정엔 장 씨를 조사한 심리 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분석관은 먼저 정인이를 던지거나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장 씨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을 삼키거나 말이 빨라지는 등 거짓 행동 특성이 나타났는데 독립적으로 참여한 4명의 분석관 모두 거짓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또 장 씨가 내재된 공격성이 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모자란 점으로 미뤄 사이코패스 성향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장 씨가 정인이를 밟거나 던지는 등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상황도 비교적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장 씨 부부집 아래층에 사는 이웃은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 나는 큰 소리와 진동이 4-5번 반복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항의를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장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도망치듯 법정 밖을 나서던 양아빠 안 씨. 죄송합니다. 너무 뒤쫓던 취재진을 향해 갑자기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제주의 한 도로변 상가에서 불이 났는데 인근을 지나던 한 버스 기사가 버스에 있던 소화기로 직접 불을 꺼서 대형 화재를 막았습니다. 상가 건물주가 수소문 끝에 이 기사를 찾아서 감사하다며 사례금을 건넸지만 해당 기사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제주시의 한 길가 점포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앞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운전기사가 직접 소화기를 들고 뛰어내립니다. 소화기를 뿌려도 불길이 잘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버스로 달려가서 실려있던 소화기를 빌려온 뒤 다시 불을 끕니다. 이 기사는 올해 30년째 버스를 운전해온 56살 김상남 씨. 운행 도중에 화재를 목격하자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불을 보니까 바람도 세고 저 불 빨리 끄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승객에게 불 끄고 가자고 해가지고 바로 소화기 갖고 달려갔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시속 7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점포 담벼락에 전력량계에서 시작된 불이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지만 김 씨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큰 피해 없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김 씨는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수습하는 걸 확인하고 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바람도 많이 셌고 만약에 큰 불이 났으면 저 안에 저쪽에 이제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주유소까지 번졌으면 아마 큰 사고가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포 주인은 큰 불을 막아 고맙다며 사례금을 전하려 했지만 김 씨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김 씨에게 화재 진압의 공을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3살 아기를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받아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2층, 높이는 무려 50m나 됐습니다. 베트남의 한 고층 아파트. 아파트 난간에 작은 아기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리쳐보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아기가 버둥거리나 싶더니 손을 놓치고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누군가 아기를 받아냅니다. 아기를 받아낸 주인공은 하노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응우엔 응억 만 씨.
사고 당시 해당 아파트에 택배 업무를 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Nghe tiếng cháu khóc thì em nghĩ là gia đình hoặc là mọi người đang mắng cháu, hoặc là cháu đang đòi quà gì đấy. 하지만 도와달라는 주민들의 외침에 주변을 살피다 12층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만 씨는 지체하지 않고 아기를 가장 가깝게 받을 수 있는 2m 높이의 아파트 현관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필 기울어진 미끄러운 철판 지붕. 만 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순간 아기가 떨어졌는데 반사적으로 아기를 받아냈습니다. 지붕 위로 추락하긴 했지만 만 씨 덕에 충격을 덜 받은 아기는 다행히 고관절 골절 외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 씨는 하루아침에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쏟아지는 칭찬과 관심에 만 씨는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Con gái lớn của tôi cũng bằng tuổi cô bé đấy. Thì bây giờ không phải tôi thì cũng sẽ có người khác.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의심 가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렇게 아동 학대를 전담하게 된 공무원들 꼭 필요한 업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어찌된 게 이 업무에서 빨리 벗어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업무가 어떻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남효정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안산시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가정으로 급히 출발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 아직 한 번도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만나고 학대 행위 의심자들을 만나는데 저희 계속 불시 방문했는데 못 만나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 차로 20분 넘게 달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실내 들어갈게요. 다행히 이번엔 부모를 만나 상담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김아름 주무관은 지난해 10월 임용되자마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어린 여자애가 와서 아이들 훈육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실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조사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향한 불쾌한 시선이 20대 미혼 여성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8년차 공무원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납치범 제일 많이 듣고 술 많이 드시고 욕설 많이 하시고 죽여버리겠다, 무등운동 이런 욕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이들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처음 생긴 직종이다 보니 아예 다른 일을 하다가 실무 교육은 40시간만 받고 곧바로 투입됐다는 겁니다. 물어볼 곳도 없어 서로 노하우를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단순히 부모와의 잠깐의 불화였으면 어떡할까? 분리를 했을 때 정말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안 맡겠다고 하면은 현장의 수용력은 외면한 채 늘어나기만 하는 대책도 걱정입니다. 이 아이들을 감당할 시설이 없어요. 받아줄 시설이. 이 깔때기는 커지는데 밑에 받아줄 그릇이 없어요. 다 넘쳐 흘러서 결국에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시설을 계속 옮겨야 되거나. 보람은 있지만 재학대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허탈감이 엄습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600여 명으로 늘리고 교육 시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력이 교육을 그렇게 받는 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상황에서 한두 명이 빠지면 너무 타격이 있는 거예요. 사건을 조사하고 감당하기에.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아이가 숨지는 사건으로 번진 학대 사건 중에는 이미 그 전에 학대 가정으로 지목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비극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한 건데요. 그런데 워낙 학대 신고도 많고 무엇보다 전담이라 해도 전문가라기보다 그저 담당만 하다 보니 한계도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두고 짓눌러 숨지게 한 현안 아동학대 사건. 아이가 숨지기 한 달 전에도 학대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집까지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체벌하지 않겠다는 부모 말만 믿고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사 열흘 뒤 숨졌습니다. 2019년 9월 인천에서는 5살 아이가 손과 발이 묶인 채 계부에게 목검으로 맞아 숨졌습니다. 부모의 학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2년 반 동안 생활하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당시 기관은 아이가 부모에게 거부감 없이 인사하며 안겼다는 걸 근거로 원가정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판단 오류는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떤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 이 모든 게 전문성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출발부터 학대 판단부터 부족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해 262명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는 4만 건 이상. 단순 계산해도 공무원 한 명이 1년에 150건 넘게 담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담당 업무만 아동학대일 뿐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일반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행정 업무를 하다가 이 조사 아동학대 업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동학대 이 조사 업무는 기존에 했던 업무랑 너무 달라요. 그냥 수사 업무예요. 도입 반년 만에 아동학대 전담은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다 여기만 쳐다보고 있고 사건은 계속 나고 있고 가슴은 쿵당쿵당 내려앉고 사건이 무슨 아동학대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럼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해당 부가 어디 있어. 우리 부만 아니면 좋겠다. 지난해 파주시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을 채용했으나 일주일도 안 돼 그만둬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입니다. 인사팀에서 보내려고 했더니 다 안 간다고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보냈다라는 사람도 있고. 길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옮기는 자리라 전문성을 쌓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담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전문성 확보에 기회를 주고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뒤 또 나라비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축통화국 지위가 아니라는 점이 재난지원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먼저 김민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 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기축통화국은 국제거래에 쓰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등입니다. 한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국가 신용이 떨어지고 해외 채권자들이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면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IMF 외환 위기가 그렇게 터졌습니다. 2021년 지금은 어떨까? 각종 지표들을 보면 이런 걱정은 기웁니다. 우리나라의 국채 850조 원 가운데 외국인에게 빌린 돈은 120조 원,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서 빌린 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은 2019년 기준으로 530조 원이 넘습니다. 외국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도 엄청납니다. 작년에만 84조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이후 23년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431억 달러, 500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9위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워낙 좋다 보니 심지어 작년 가을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의 국채가 워낙 튼튼하니 이자를 못 받아도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나친 우려를 하고 과장을 하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사실은 이제 최소화하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기축통화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도 걱정했습니다. 빚이 느는 속도가 빠른 건 맞지만 저희가 따져보니까 빚의 성격은 오히려 더 건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현재 국채 잔액은 849조 원입니다. 1년 전에는 723조 원이었으니까 1년 만에 17% 늘어났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걸까? 빚이 늘어나더라도 이자만 꼬박꼬박 낼 수 있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내는 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빚은 240조 원 넘게 늘었는데 매년 내는 이자는 오히려 4천억 원 줄었습니다. 2%가 넘던 금리가 1%대로 내려가면서 이자 부담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겁니다. 빚의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30년 장기 국채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장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지는 빚이냐는 겁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9조 9천억 원. 그런데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사기로 한 국채가 최대 7조 원입니다. 대부분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빚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진 빚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대부분 가계로 흘러들어가 내수를 살립니다. 근데 기재부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제 재정 건전성보다는 이제 국가 경제거든요. 그래서 민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은 그거를 메워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국가 부채가 급속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정부가 작년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등에 푼 돈은 66조 원. GDP 대비 3.4% 수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5번째입니다. 반면 은행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은 196조 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빚지는 대신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올해 가계부채는 1,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부채의 2배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한 두 현직 검사의 연루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이기는 한데 문제는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도 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따라서 검찰로선 다시 사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어서 공수처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는 2명의 현직 검사가 연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요청서에 가짜 사건 번호를 적어 넣은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한 달 뒤 안양지청이 이 절차 위반 혐의를 수사하려 하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막아섰다는 의혹까지 2명의 검사가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가 자신을 겨냥하자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2명의 혐의를 떼어내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다시 돌려받을 걸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공수처가 아직 수사검사조차 선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인 수사팀 구성 때까지 시간을 끈다는 눈총을 감수하며 공수처가 사건을 쥐고 있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은 법 취지대로 공수처에 이첩된 검사 범죄 혐의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는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낼 수 있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짜 출국 요청서인 걸 알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 조치한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범죄 혐의자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게 범죄인지 따져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팻말까지. 자, 국민 선동 자중하라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에다 지방청 방문까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틀 연속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막기 위해선 직을 걸겠다며 격정을 토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대구 검찰청사를 찾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팻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장 모습 먼저 보시죠. 네.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기입니다.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가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치 안 할 거라는 말은 이번에도 안 했어요. 뭐 전에도 퇴임한 뒤에 정치할 거냐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죠. 부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래서 정치 행보 아니냐며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네.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시죠.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틀 연속 이제 특정 언론하고 개별 인터뷰를 하고 오늘 공개적으로 이제 여권을 향해서 반발하는 발언까지 했는데 여권에서 뭐 여러 말들이 나왔죠. 예,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오늘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을 선동할 거면 검찰총장은 그만두고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관련 발언들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을 하셨더구만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총장이 반발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이게 아직 발의도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은 벌써부터 날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장기적으로는 대권 도전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또 당장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 공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지난해 윤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위에 올라선 적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정부 여당과의 갈등을 부각시켜서 존재감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역시 뭐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예, 야권에선 윤 총장이 시원하게 말 한 번 잘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다만 정치 행보인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죠. 이제는 정치를 나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 아닌가. 만약에 나온다 그런다면은 야권 후보의 한 명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윤 총장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환영하는 야당이지만 막상 윤 총장이 대권 도전이라도 선언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거대한 야권 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을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대선은 이제 1년 남았고요. 윤 총장 임기는 7월까지죠. 네. 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똑같이 등번호 7번을 달고 영국과 미국에서 맹활약 중인 코리안 리거 두 명이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EPL 손흥민 선수와 NFL 구영회 선수의 만남을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한국인 최초로 NFL 무대를 밟은 구영회. 방출과 도전의 시련을 극복하고 NFL 올스타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I didn't even know NFL was a thing when I was leaving Korea. Making friends and how to speak hello, you know.
and I was introduced to it. From there, I fell in love with it even more than soccer. 구단의 주선으로 구영회와 마주한 손흥민도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My dream was playing in the Europe, so in the Premier League especially. Ji-sung Park or some of guys is playing already in the Europe. Then was a realistic dream that I could believe. 구영회의 원래 꿈도 축구 선수. 지금은 2살 형인 손흥민의 팬이 됐습니다. I grew up a Manchester United fan because of Park, but now I'm a Tottenham fan because of Sonny. When I watch him, playing FIFA or whatever. 공교롭게도 등번호도 모두 7번. 토트넘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FL 경기가 코로나로 취소된 게 서로 못내 아쉽습니다. I believe we were supposed to play there last year until the pandemic hit. I was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that. It is an amazing stadium. I hope you can come. I hope that as soon as possible we can see each other.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짧은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Successful coming not for free. There is never for free. He works so hard. So I think I'm really proud that he's Korean, and then Korea will be very proud of him.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괴물신인 장재영 선수가 첫 실전 등판에 나섰습니다. 9위는 소문대로였지만 불안한 제구도 여전했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단 1이닝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첫 타자 이병규에게 던진 직구가 154km를 찍었고 낙차 큰 커브로 삼진도 낚았습니다. 박준태에게도 153km의 빠른 공을 던진 끝에 땅볼을 유도해 투아웃. 그런데 베테랑 서건창과의 대결에서 경험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서건창 선배님이 조금 강하게 던졌을 때 그 공이 파울이 나게 돼서 그냥 확실히 프로는 조금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을 다친 채 버티다 볼넷을 내줬고 박병호에게도 2차례 폭투를 거듭한 끝에 또 볼넷을 혼납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문제였던 제구난조에 선배들과의 승부도 부담이었습니다. 욕심을 조금 부려가지고 조금 힘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정교하게 좀 컨트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구단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강속구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심판들께서도 이제 공이 좀 약간 위력적이다, 무섭다, 이런 표현들을 하셔가지고 안우진의 선발진 가세로 장재영은 구원 투수로 1군에 머물 전망입니다. 일단 1군에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장재영 선수 말고도 오늘 눈길을 끈 선수가 또 있었는데요. 163cm의 작은 키에도 홈런과 호수비를 선보인 삼성 김성윤 선수입니다. 롯데 최준용의 빠른 공을 호쾌하게 걷어올려 비거리 105m짜리 홈런을 만들어낸 이 선수. 삼성의 프로 5년차 김성윤 선수입니다. 키 163cm로 팀 후배 김지창과 함께 KBO 리그 최단신인데요. 외야 수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송구로 나승엽을 홈에서 낚았는데 다시 봐도 어깨가 일품이네요. 지난해 제대 이후 몸무게를 10kg 늘리면서 첫 풀타임 시즌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기대해도 되겠죠? 1억 원의 우승 상금이 걸린 여자 당구 왕중왕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신들린 듯한 샷을 선보이며 다크호스로 등장한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주인공은 99년생 전혜린 선수입니다. 시작부터 5연속 득점으로 기세를 올리더니 까다로운 뱅크샷을 성공시키며 가볍게 1세트를 따냅니다. 2세트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샷이 압권이었는데요. 누구도 예상 못한 원 뱅크샷을 시도해 기가 막히게 성공시켰어요. 세상에, 이야, 대단합니다. 남자 선수들 경기에서도 보기 힘든 뱅크샷이 나왔어요. 상대 선수는 아직 몸도 안 풀렸는데 불과 37분 만에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이번 대회 최단 시간 기록은 물론 1.57의 최고 에버리지로 8강 진출. 1점짜리의 불확실한 공보다는 2점짜리의 불확실한 공을 치는 게 낫다고 선택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 맞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당당하다. 고2 때 당구를 시작해서 1년 만에 아마추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프로에 와서도 한 큐에 11득점을 기록하는 등 남다른 소질을 보였던 전혜린 선수인데요. 내일 상대가 난적 김가영 선수예요. 특별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죽기 살기로 들어붙어야죠. 저는 들이댈 거예요. 어려워도 자신감 있게. 쉬운 거는 확실하게. 우승 상금 1억 원과 함께 여자 당구 세대 교체까지 노리는 22살 전혜린의 당찬 도전 함께 지켜보시죠. 미국 대학농구에서 나온 티빈 버저비터 슛입니다. 4번 만에 성공시킨 집념이 대단하죠.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따스함이 감돌고 있지만 백두대간에는 이틀 전 내린 눈이 이렇게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소복하게 눈이 쌓인 매화나무는 애처롭기까지 한데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매화 향이 더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칩인 모레는 서울이 16도까지 올라서 4월 초순처럼 따뜻하겠는데요. 그래도 아침과 밤 공기는 서늘한 편이니까요. 기온 변화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안 지방에는 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제주 남부와 산지에는 최고 80mm, 전남 해안과 경상도 해안가에도 최고 4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는데요. 또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도 적게는 5에서 최고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전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기 남부까지 비가 퍼지겠고요. 서울도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 높겠는데요. 서울 3도, 광주 4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영동 지방에는 또 눈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이번에도 적지 않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